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보안하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드디어 이제 서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운영 체제인 리눅스하고 유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왜 이게 상황이라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윈도우 많이 쓰시지 않나요, 그죠? 윈도우 아니면 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그죠? 아니면은 아이폰, iOS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쪽에는 양강 구도로 돼 있고, 사실 PC 쪽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봐보면은 보면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 운영 체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왔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IT와 정보 사회가 좀 강화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요즘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잘파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MZ 세대보다 조금 더 디지털을 강화되어 있는 잘파 세대까지 나와버렸는데,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이 네이티브예요.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고 방식이 조금 더 과거의 세대들보다, 저희 위에 있는 세대들보다 디지털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어떤 생각하는 거나 감성이 디지털적이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요즘에 보면은 레트로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IT에 강한 세대들이 결국에 다수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사용했던 리눅스와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들을 이 역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 운영 체제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어떤 사용하기 편한 운영 체제를 이제 윈도우죠, 그죠?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이제 좀 더 혜택을 받는 것이 좀 많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노트북을 가지고 검은 화면에서 커맨드를, 명령을 입력을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부쩍 눈에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영 체제나 어떤 환경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과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었던 것들이 점점 일상으로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이제 IT나 요즘 인공지능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이러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시거나 하려고 하실 때 검색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못 봤었던 형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CAD 회계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좀 강했다 그러면 교육 과정들이 좀 더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 분석, 그죠? 뭐 인공지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메타버스, AR, VR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고 광고도 많이 나와요, 실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닉스 명령어나 리눅스 명령어가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다가오죠. 지금보다 더 깊게, 딥하게 디지털을 다루게 되는 세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굳이 저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분은 뭐 이미 적응을 하신, 미리 준비를 하시고 적응을 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이 명령어 계속 쭉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제 명령어 중에서도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 있죠. 뭐 who라든지, 그죠? who나 혹은 이제 fing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finger 명령 같은 경우 이래요. 서버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리눅스 혹은 유닉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시게 될 때는, 실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운영 체제는 과거에 중형 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의 운영 체제로 사용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운영 체제의 어떤 그 관점이나 사용자의 관점이란 거는 윈도우를 썼을 때 사용하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엔드 유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개발자분들이 얘기 들으면은 아니 난 엔드 유저가 아니고 개발자인데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스페셜리스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리눅스나 이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나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 운영 체제이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관점이나 명령어 자체가 관리자급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왜 이런 명령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지금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명령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da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재 설정된 날짜하고 시간 변경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날짜 같은 것들이 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뭐 자격증 취득이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날짜죠. 시간. 현재는 자본주의에서 적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지금 은행 계좌의 잔고 액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나 그 다음에 꾸준히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월급 같은 거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겠죠,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꾸준히 예금을 하시거나, 그죠? 근데 꾸준히 뭐 대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자를 명확하게 계속 내 오셨는지, 그리고 뭐 신용카드는 적정한 선에서 계속 사용을 해 오셨는지,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의 금융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크레딧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하나의 재산과 같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거든? 바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 서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결국엔 또 뭐가 있어요? 그 시간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패스워드,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있죠.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용자들 이제 뭐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에코라고 해서 이제 어떤 화면 출력에다 해줄 수 있어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CHMOD라 불러가지고 이제 권한을 변경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윈도우도 보면은 이제 윈도우가 다루는 범주가 좀 더 넓어지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관리자란 건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되냐면은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이 OS의 이 운영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다루게 되는 그 입장에 서는 게 바로 관리자 권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해당되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오픈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리눅스나 이 유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면은 지금 이제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눠놨어요. 마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다음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카페를 개설한 다음에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파일에 대한 읽어드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파일에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쓰기 작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당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이제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 단계마다 있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 작업에 대한 권한들을 어떻게 준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이 CHMOD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고 해당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시스템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분투 리눅스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도 종류들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양하고 유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슈퍼 유저도에서 sudo라고 이렇게 누르고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명령을 넣는 형태로 해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명령어들을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sudo는 여기 그 지금 슬라이드 요즘 자료에 안 나왔긴 한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배포판이라 불러가지고 리눅스 버전들이 좀 이제 그 달라가지고 그 명령 넣을 때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어떤 그런 운영 체제에 대한 이제 특성을 좀 탈 수 있는 거는 좀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유닉스를 뿌리로 하는 운영 체제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유닉스는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어떤 콘텐츠나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는 그런 운영 체제들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리눅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형 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에서 보통 유닉스가 사용됐다면은 그러한 형태에 있는 운영 체제를 개인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그 커널 부분을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 이제 코드 작업을 해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커널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업로드를 시켰고 전 세계 그래서 그 업로드됐던 그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그 기능이 추가되면서 발전이었던 게 지금까지 했던 리눅스의 흐름이었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최초에 이제 그 리눅스를 개발하고 리눅스 토발즈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커널에 대한 개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워낙 월드스타 하시다 보니까 기술 이제 개발 쪽이나 이제 그 기술 쪽에서는 IT 쪽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제 그 거의 이제 거성이라고 해서 큰 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IT 역사를 바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글로벌 스타 그러면 월드스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약간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리눅스에서 보면은 각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여기 여기서 이제 개념들과 명령어들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커널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커널이란 건 이제 프로세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피커, 프린터, 스캐너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 관리들도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 저장 매체로 쓸 수 있는 USB들도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관리라고 했었는데, 파일은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그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드디스크를 처음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노트북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혹은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한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맷을 하면은 삭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포맷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포매팅이라 불러가지고 그 형태를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그 포맷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파일 시스템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네트워크 쪽에서 사용하기에 NTFS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결정할 때 이 커널에 좀 관련이 그 커널하고 좀 관련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봐보시면 뭐 파일 관리자, 뭐 페이지 유징 해가지고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제 커널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리눅스라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어려워 보여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앞에 있었던 다양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리눅스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이제 그 갤럭시와 같은 이제 그 스마트폰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그 안에 운영 체제로 안드로이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안드로이드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바일 리눅스라고, 그러니까 인베이디드라고 부르거든요. 모바일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인베이디드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장비에서 어떻게 된다?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눅스나 유닉스와 같이 안정적이게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운영 체제는 그 리눅스가 최고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이제 운영 체제는 리눅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정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 iOS 쪽에서 그 스마트 아이폰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빠르고 그래픽도 미려하고 성능이 좋은데 이거는 그 이제 이렇게 그렇게 리눅스가 대단하다 그러면은 iOS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그 훨씬 더 그 신의 운영 체제인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애플 매니아들이죠. 애플 매니아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언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iOS를 썰어 그 iOS나 그 다음에 이제 맥킨토시라든지 아이맥이나 혹은 그 아이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 터치해서 쓸 때 굉장히 그 섬세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OS도 굉장히 좀 그 탄탄하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냐면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그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으로 들어간 게 이제 유닉스라는 얘기를 해요. 유닉스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한 것이 바로 iOS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제 iOS에서 터미널을 입력하면 하얀 창이 이게 뜨거든요. 저도 이제 맥북 있어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쓸 때 봐보면 나오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우시는 명령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맥이나 혹은 그 이제 맥북 에어 있죠, 그렇죠? 맥북 에어도 마찬가지 iOS가 있으니까 거기서 터미널을 실행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ls 있죠, 리스트 명령어 있잖아요. ls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파일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그 명령이 먹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iOS는 유닉스로부터 뻗어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 둘 다 바로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닉스하고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만큼 강력한 그 운영 체제가 이제 리눅스와 유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눅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쉘이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chmod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P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보시면 TOP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TOP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거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그 메모리 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죠? 그 이제 그 하나의 할당되는 자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곧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이 메모리나 CPU의 사용량 그리고 실행됐던 시간 등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 처리에 관련된 자원이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바로 이 TOP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리눅스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 리눅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웹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웹에 대한 어떤 그 기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보시면은 AJAX라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AJAX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브라우저 화면 구성에 필요한 서비스만 호출하여 그 결과로 화면에 출력하는 기술 이렇게 되는데요. 이 AJAX는 이게 JAX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기 이니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jQuery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언어들과 라이브러리라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대로 최근에 나섰던 웹 서비스 기술들이 이 AJAX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한 게 웹 2.0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뭐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하나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의 선로나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하나의 기술 귀하게라 친다면은 AJAX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아키텍처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그 정보통신 그 코드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기술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명칭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둡이 나옵니다. 하둡을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 때 왜 하둡이 튀어나오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하둡이 바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 불러가지고 2014년 15년쯤부터 한국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이제 활동하다가 2017년 돼가지고 크게 빵 터졌었죠.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거둬들이고 그것을 적재하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뽑아주는 이 전체적인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 준 게 이 하둡하고 관련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둡을 다룰 때 적재하는 소프트웨어들, 애플리케이션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조금 더 이제 관련이 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 본다면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R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에 이제 이제 데이터 분석해주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해주는 도구들을 이제 봐보면은 아나콘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서버가 작동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하나의 데이터들 우리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입력 인터페이스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보면은 브라우저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하둡이 여기 끼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 웹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상황이 과도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약간 최근에 좀 이제 약간 흐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웹 2.0 시대에 가장 꽃을 피워 있는 상황이죠. 10년 전에 페이스북과 이제 트위터가 이름을 얻으면서 크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시장이 크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나오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요즘에 B2C 시장에서는 한참 좀 조용히 이제 좀 깔아놓은 분위기죠, 그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긴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인공지능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온 게 2022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2022년이 되기 한 수년 전, 그러니까 2018년 봄, 2017년 겨울과 2018년 봄 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었죠? 바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그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손실을 봤다겠죠. 투자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기술들이 전부 다 뭐예요?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기술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 이제 터져 나가면서, 그죠? 결과들을 혹은 이론들로만 있었던, 개념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상품들과 어떤 가치를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보면은 뭐 결국에 너무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내부적인 사건이라 보는데, 오픈 AI에 있는 샘 알트만 CEO가 뭐 해고를 당하고 뭐 이사회를 이제 다시 이제 또 나갔는데 뭐 이사회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쪽이 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나 관계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웹 2.0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보면서 동시에 뭐예요? 새로운 시대인 웹 3.0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딥페이크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해커들이 요즘 해커 혹은 크래커들도 인공지능 도구를 쓰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흔히 보통 이제 최근에 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신분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과연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래서 점점 지금 보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계좌를 탈취한다라든지 그걸 넘어서서 온갖 사건들이 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이제 보안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보안 도구를 기반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뭐다? 웹 3.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상, 그죠? 기술의 발전 흐름상 뭐예요? 웹 3.0에 있는 그 플랫폼과 콘텐츠와 개발 도구들이 이제 점점점 그 지금 현재 있는 웹 2.0 시대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는 그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보안 사고들은 앞으로 더 터질 거고, 그리고 그 이쪽을 웹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은 더욱더 이제 이제 강화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런 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IT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제 물밑으로는 연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스테매틱 웹조차도 사실은 보면은 이런 이제 그 AI나 이런 그 지능형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업체는 정말 특이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쇼핑몰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고객이 구입하는 제품이 이제 매출량이죠, 그렇죠? 매출이 높아지는 제품이 AI에 의해서 판단이 돼가지고 그 제품을 메인 화면으로 예쁘게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기술력이 이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시간대별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웹사이트의 화면이 예쁘게 매번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과거에는 뭐 이제 뭐 가을 뭐 여름 해가지고 분기별로 웹 디자인 바꾸고 되게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작업해야 됐던 것들은 지금은 AI가 알아가지고 그걸 다 바꿔주는 그런 지금 시대를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다. 이제 자각을 하든 못하든 상황이 그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기타 기술 중에 이제 봐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기술들 얘기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MPG7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 검색을 위해 간략하면서도 확장성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 기술이 MPG7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MP3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P3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제 파일로 알고 있죠. 확장자도 MP3로 되는데 실제 그것은 음원 있잖아요. CD 음악. 그 음원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이제 수월하게 음악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의 연구의 결과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의 다음 MP3 다음 버전이라 할 수 있는 MP3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한 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영화 같은 거 감상하시죠, 그렇죠? 영화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기에는 영화 파일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 받으시죠. 근데 그 파일을 잘 보시면 확장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MP4로 되어 있어요. MP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음악과 압축된 영화 파일 있죠, 영상을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컨텐츠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형태의 기술 체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MP3, MP4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들에 따라서 얘가 하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분산 원장 기술,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을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란 거죠. 이게 앞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는 거래와 연결됐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걸 이제 승인을 해줌으로써 이제 인증 작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구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봐야 되긴 하지만은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중앙 통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화폐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일반 그 이제 은행에서 거래하는 그런 화폐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전환하는 그런 화폐 체계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인증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 이제 그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분산 원장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운영 체제하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기술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컴퓨터 장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 장치거든요. 입력 장치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입력 장치가 맞아요. 뭐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비를 봐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키보드나 그 다음에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을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떤 뭐 클릭을 하든지 영역 선택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가능하고 디지타이저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뭐 출력이라든지 이제 그 스캔 작업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영상을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이제 정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장비들을 봐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출력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태블릿이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태블릿에 들어있는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봐보면은 입력 장치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태블릿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제 그 데이터 사회로 가게 된 것이 이런 그 개인 장비들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인터넷 은행들 있죠, 그죠?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길에 있는 킥보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이제 전동 킥보드 해가지고 유료로 해서 이제 타는 그런 공유 이동 장치라든지 처음에 그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었나요? 여러분들의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이제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이제 비문화 시키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장비를 활용을 해서 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은행이나 혹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갖춰지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앱 중에서 봐보면은 옆에 있는 장치인 스캐너에 대한 것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 평판이라 하죠. 이 스캐너가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그림을 넣으시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디지타이징이라고 부르죠.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그런 매체인데 그것을 컴퓨터 파일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스캐너라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들 노트북마다 다 이제 구비되어 있는 그죠? 이런 터치 스크린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은 요거는 이제 그거죠. 터치 패드인 거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TV 이제 봐보면은 TV 같은 경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분명히 디스플레이인데 그냥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작동하는 형태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터치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ATM기 있잖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기계들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이체를 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봐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은행에서 보면은요 한 90년대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됐었을 때 은행에 보면은 ATM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뭐로 돼 있었어요? 버튼식으로 돼 있었어요. 버튼식. 뭐 지금도 버튼으로 하는 장비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완전 버튼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터치 스크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그죠? 이제 홍채나 혹은 정맥을 가지고 바이오 이제 어떤 암호 체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으로까지 지금 이제 AT&T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런 형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입력 장치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밑에 이제 스캐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캐너 일반적으로 SCSI 이제 스카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SCSI 방식이나 혹은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USB를 꽂아가지고 스캐너를 이제 연결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전원 케이블 꽂고 USB 꽂고 하면은 바로 스캐너가 이제 인식이 돼요. 보통은. 그래서 평판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스캐너 종류들이 나오는데 평판 스캐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래서 원고에 반사된 빛으로 읽는 방식이라 했었는데 이게 그 평평하게 있는 그 이제 좀 넓고 평평한 형태, 그죠? 형태로 돼 있고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이제 그 뭐 책이 된 원고를 놓고 뚜껑을 내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OS에서 이제 스캔을 하라고 명령을 넣어주면 이게 빛을 쭉 쏘아가지고 이미지를 읽어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런 형태의 평판 스캐너가 있다면은 여기 보면 드럼 스캐너라는 것도 있죠. 레이저를 이용해 원고를 읽는 방식, 전자출판 같은 고급 인쇄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럼 스캐너라든지 뭐 필름 스캐너라든지 슬라이드 필름을 이미지로 변환한다 썼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사실 스캐너도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평판 스캐너를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신기하고 재미난 일은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최근 트렌드인데요. 그 저작권에는 이제 걸리지 않는 책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책으로 하고 이제 그 장비가 있더라고요. 스탠더로 장비가 있고 그다음 스마트폰을 딱 얹어 놓으면은 앱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인쇄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주면은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촬영하고 책 넘기고 촬영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미지를 PDF로 이제 딱 변환을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PDF를 가지고 평소에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간단하게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의 트렌드가 그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대학가나 혹은 학원 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촬영하고 만들어 가지고 전자책을 그 자기만의 그 개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실히 장비들을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센스 있게 활용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좌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사실 그 세대 구분하는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있는 그 은퇴하시는 세대분들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 그 저 위에 그리고 그 베이비붐 세대 아래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IT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게임 이제 그 유명한 게임 나온다 했었을 때 보면 50대 분도 막 하시고 60대 분도 하시고 요즘 문화가 예전에 했었던 문화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쓰는 사용 방법이나 응용법을 그 관심을 기울이시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삶의 질이 막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왔었고요. 이게 그 보면은 터치 스크린의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손가락이나 펜을 통해서 화면에다가 이제 압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의 기판이 서로 달라붙으면은 이제 위치를 인지하는 것이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는 건데, 이 터치 스크린의 또 다른 형태를 사실 여러분들이 그 터치 스크린의 어떤 그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받는 분야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이제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도 그렇고 혜택을 보는 분야가 바로 뭐예요? 웹툰이죠, 웹툰.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혹은 여러 그 메신저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텔레그램도 쓰시기도 하고, 거기 보면은 그 이모티콘들 있죠, 그죠? 라인에서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모티콘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됐냐면 이런 터치 스크린과 같은 그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평판 스캐너 같이 생겼는데 그 사이즈는 평판 스캐너 같은 사이즈이긴 한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 스크린에서 그대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일반 펜하고 그 펜을 가지고 작업한 거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안에 그 촉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다 그러는 게 여기 지금 설명할 때 설명 자료 보시면은 그 기판하고 압력을 주는 것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달라붙으면서 위치를 인지한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판에 그 태블릿에 있는 펜은 안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이제 우리가 만화가들이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봐보면은 사용하는 그런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펜을 가지고 이렇게 쭉 작업을 하면요 펜촉이 금방 달아요. 그만큼 열심히 작업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커뮤니티 원래는 펜촉이 너무 빨리 달아요. 그래서 막 얘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펜촉이 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예전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어르신들 감성이죠. 또 이제 레트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년필 있잖아요, 그죠? 만년필 같은 경우라든지 혹은 펜 같은 게 우리 펜글씨 예전에 많이 했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펜촉 끝이 이제 갈라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디지털 세계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처리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CPU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값으로 계산 및 그림 표시를 해주기 위한 처리 작업이 프로세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프로세서를 보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CPU라고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인데 이 운영체제에서는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 프로세서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서 상태를 적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전문적이건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약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 여기에 그 이제 문제지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블릿이나 이런 쪽에 가지고 전자펜으로 그려보세요. 그려보셔가지고 요 맥락을 따라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하면 아마 그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CPU 같은 장비들도 요 안에 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펜티엄이라든지 뭐 AM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제품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이제 그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에 대한 장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것인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그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결국엔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마치 그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서가 서로 뭐 충돌하지 않게 해서 어떤 애부터 먼저 실행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부분들이 이제 봐보면은 여기에서 CPU를 공부할 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PU하고 관련이 돼서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메모리란 거는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이 메모리에서 이제 기록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할 때 보시면은 그래서 그 주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보면은 램하고 롬이 있는데 이 램하고 롬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불러서 램이라 부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메모리가 램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그 노트북이 지금 그 램이 몇 기가야 혹은 주기억 장치 몇 기가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기억 장치 몇 기가야라기보다는 그 램이 몇 기가야 혹은 그냥 몇 기가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PC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그 여기에 있는 그 PC방에 있는 그 CPU가 16GB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문서 작업하는데 문제 없겠네 할 때 그 단위는 바로 여기는 램에 대한 단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용량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개수가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에도 이제 영향을 주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 불러가지고 전원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내용이 사라진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면은 전원이 여러분들 컴퓨터가 전원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컴퓨터가 화면이 나가고 사라지고 그죠? 그 작동이 되고 있는 운영체제도
강제 종료를 당하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을 꽂고 그 운영 체제를 딱 실행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던 그 내용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램에서 한참 그 프로세스를 돌리면서 이제 그 실행을 하면서 그걸 동작을 시켰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그냥 소프트웨어들은요, 그렇게 전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시간 설정을 해요. 3초마다 혹은 5초마다 혹은 특정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중간중간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레아 한글이라 보통 부르죠.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엔 작업하다가 갑자기 종료됐었을 때 다시 한글을 실행을 하면은 그 이전에 그 저장이 됐던 그 화면으로 갑자기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그 소프트웨어가 종료가 되면은 큰일 났다 하다가 그것이 복구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진땀을 진짜 막 흘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경우에 나오는 파일이 이제 .sav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중간중간 저장했던 파일들을 이제 그 읽어드리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전원이 갑작스럽게 날아가는 경우를 이제 대비는 해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ROM이라 불러가지고 리드 온리 메모리라 되는데 이 기전형 비휘발성 메모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출력 프로그램, 자기 진단 프로그램, 한글 한자, 코드 등을 수록한다 얘기했었는데 자기 진단 프로그램이 왜 들어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용어는 뭐 그래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는데 자기 진단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원래 전원을 넣으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원을 넣으시면 노트북이든 일반 PC든 간에 검은 화면에서 갑자기 그 색상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녹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오렌지색으로 어떤 어떤 글씨가 그 하얀 글씨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딱 잠깐 보여주고 몇 초 안 돼서 확 화면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바이오스라 부르는 건데 이 대부분의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윈도우를 실행하기 전에 이 컴퓨터를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그런 체크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운영 체제를 읽어드려요. 그거 우리는 이제 보통 부트로더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 운영 체제를 읽어 올리는 애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부트로더. 그래서 이제 그 부트로더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운영 체제가 올려지고 그때쯤 화면에 나온 게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윈도우 그 마크 있죠. 특유의 마크, 유리창 그림 그런 것들이 뜬다라든지 뭐 동그란 윈도우 그림 그 로고가 뜬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리눅스 같은 경우도 그거 좀 비슷하게 나오다가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 준 게 이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은 아니 컴퓨터를 사서 전원을 올리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그 진짜 한 그 100몇만 원짜리 한 1년 해가지고 월부로 해가지고 샀는데 전원을 놓으면은 당연히 그 폰에서 그거 떠야 되고 사진도 엄청 그 저장돼야 되고 영상도 저장이 엄청 많이 되고 에러는 안 나야 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 사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니즈를 만족할 수 있고 그죠? 그 기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람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품은 고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 거를 이제 그 만들면서 가끔씩 놓칠 때가 있죠.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가끔씩 잊어먹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 고객분들의 이제 기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엄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 뭐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안정돼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고객분들이나 이제 일반 사용자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부팅할 때 막 3분, 5분 지나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 좀 불안한 컴퓨터 같은 경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컴퓨터 전원 넣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은 로고가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사실은 그런 로고가 슬슬 뜬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생각 이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이게 그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출력 장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뭐 종이를 뽑아내든 화면을 보여주든 싹 다 뭐예요? 출력 장치라 보시면 돼요. 뭔가 아웃풋이 있다? 싹 다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CRT 모니터라는 것도 이제 그 전자청에서 발사된 전자빔이 평광판 사이를 지나 새로운 라스크 금속판을 걸쳐 형광 물질에 도달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흐름상으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보면은 대부분 화면이 이게 그 평판 이제 그 LCD나 그죠? 혹은 이제 LED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화면이 있으면 뒤에 이만하게 동그랗게 그죠? 그 공간을 가지고 그 있는 그 모니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전자총 같은 게 계속 그 빛을 발사해 가지고 요 지금 화면에 이미지가 맺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시면은 뭐 보면은 이제 벡터스코프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아몰레드라고 불러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이미지들이 뜨게 하는 거에 관련된 그 기법들이나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봐보시고 그다음에 너무 예전에 나왔었던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서 최근 기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기출 문제를 가운데 뼈대로 두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라 이제 보시라 했던 거예요. 예, 그래는 너무 예전에 나온 건 트렌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출력 장치하고 다양한 장치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장비들하고 기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제 그 지식을 또 한번 단단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